그러면 이제 2023년 4년도는 어떤 시장이 될 건가? DSR 취득세 완화 예상을 하건데 2022년도에 규제 해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래 활성화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하락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액면상으로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2022년도 심하게 거래가 침묵이 이루어지니까 급하게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래 활성화는요, 급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서서히 거래 활성화를 하려고 조금씩 간을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확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부도 분명히 알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요,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야금야금 풀지 이거를 구체화시켜가지고 확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딜레마에 겪는 게 이런 거죠.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풀어야 하느냐. 거래가 돼야지 세수가 확보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큰 비중을 국세로 차지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내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장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부차적인 명분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거래의 활성화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다가 거래 종말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채권 시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을 살려야지 미분양의 거래라든지 시장에서 낼 수 있는 공급의 물량들의 공백들이 메꿔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건설사를 움직여야 됩니다. 건설사가 움직여야지 다음에 물량이 나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본 거고, 단기적으로는 미분양이 적체되어서 PF 보증을 받아가지고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요, 건설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쳇바퀴처럼 건설업에 문제가 생기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왜 이번 11월 10일 날 첫 번째로 언급한 게 PF 보증 지원인지를 생각하고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채권 시장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도 완화를 해서 시장 거래 활성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같이 생각한 거는 거래가 안 되면은 시장이 어려워지고 내수가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선은 운영을 했고, 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뭐냐면은 나중에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패를 위해서도 급하게 팔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시장의 의도가 어떻든, 시장의 반응이 어떻든 2022년도는 완화의 방향에 도약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반을 이제 완화의 기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의 방향성의 도약 기반을 잡았다는 게 2022년도입니다. 시장은 어려웠고 임차 시장은 불편했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는 완화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제 거래량이 빠르게 커지지 않거나 지금 시장과 같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요, 첫 번째로는 2023년도에 규제 지역이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곽 지역 중에서 재건축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의 단지가 설정이 되어서 완화가 된다면은 엄청나게 또 이제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 입장에서는 지금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부분들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12월 달에 나오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 재건축의 거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재건축은요,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만 풀어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서울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물건들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재건축 물건이라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재건축이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가 언제냐면 2023년도 4월달에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이런 데가 이제 2023년도 4월이고요. 2023년도 6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잠실, 삼성, 청담, 대치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이 구분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해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만약에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싶으면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풀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인 제 의견과 입장에서는 이걸 다 풀어야지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요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밖에 연장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 2026년 4월까지 예를 들어서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같은 경우 2026년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실, 삼성, 청담, 대치는 202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23년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했던 노후주택지의 공급 대책, 활성화 대책들을 계속 낼 겁니다. 서울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대폭 수정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 아시죠? 벽화 만들고 길 이쁘게 꾸미고 앵커시설 만들고 문화시설 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실패한 사례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좀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중심에서 개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걸 달리 말하면은 이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금은 모아주택이라든지 신통주택이 있지만은 요거에 추가적으로 재생사업지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보겠다. 라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청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나오는데 제2세대의 도시재생사업들을 좀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변화를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생사업을 원하지 않거든요. 재생사업보다 선호하는 거는 여기에 인프라가 더 개선되고 좋은 정주 요건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들을 수정을 하는데 사실 옛날 거는 좀 심각했어요. 옛날에 이 재생사업지를 보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요런 데들 재생사업을 지정을 했었어요. 지정을 했었는데 이 지정한 데는 어떤 데냐면은 뭐 이제 정비구역을 해제한 데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을 해제한 데 혹은 뭐 고도 제한이 있는데 뭐 요런 데를 했는데 이 뉴타운이라는 걸 해제해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실내로 따지면은 도시 재생 사업 중에 1호 사업지가 있거든요. 이 창신 숭인 뉴타운 쪽을 해제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뉴타운이 창신 숭인 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제가 2013년도에 되고 2014년도에 여기를 도시 사업 재생지로 지정을 해서 1호 도시 재생 사업이 나와요. 거기가 창신동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근데 이 재생 사업지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6년 동안 1,100억을 쏟아부었는데 사람들의 불만과 개선이 없었습니다. 뭐 인프라 개선도 부족한데 뭐 벽화 그리기 하고 길 활성화 대책 놓고 이렇게 하면서 채워버린 거죠. 근데 예산이 1,100억이 들었어요. 6년 동안. 근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런 재생 사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재생 사업에도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지만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른 사례인데 제가 부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감천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의 산토린이랍니다. 근데 여기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진짜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언덕에 보면은 미술 작품도 많고 그 조각품도 많고 사진 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쁩니다, 되게. 노후된 주택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매년 관광객이 100만 발길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방문 수요자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주거 수요자한테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통, 소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쑥 들어오고 뭐 지금 엄청나게 그냥 그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성공작이라고 호평이 쏟아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재생사업의 방향이 무조건 보존하고 이용자 중심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거주의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뭐 모아주택 신통기획으로 공급을 내는 활력로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사업도 이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균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성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데 아니 그러면 서울시인데 무슨 이게 뭐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장관들이 들어가는 국무회의 있죠. 국무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뭐 이런 특별시도 여기에서 장관급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창의시정이에요. 보통 서울시정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국토부로 역으로 전달되어서 그게 반영되어서 전국으로 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그래요. 근데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는 정책의 방향성은요, 전국으로 그 좋은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공급 물량 차원에서 이런 생각들을 접근을 해봤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2023년도는 첫 번째는 서울까지도 규제가 풀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재생사업도 재개발 입장에서의 활성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도 뭐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한 도구로 저는 서울시는 활용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는 금리 둔화 시점에 맞춰 DSR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요. 근데 여기 신문은 보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최후의 보류 DSR은 규제 안 건든다. 하지만은 나중에 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고 더 안 좋으면요. 수요층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2006년도에 DTI가 40%로 되게 강화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DSR 적용이 아니었죠. DTI도 되게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LTV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로 70이 된다면 10억짜리가 7억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DTI까지 하면은 내 소득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대출의 금액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DTI를 40%까지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강남 3구를 빼고 서브프라임 이후에 투기 지역을 다 해제하면서 대출 여건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투기 지역 이외에 또 DTI가 40이었던 것들을 60으로 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거 정부가 개입 안 할게. DTI 은행에 자유를 적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LTV를 70%로 완전히 올려버리고 DTI도 일괄상향 조정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조정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조정했을까요? 이 시기도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좋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어려운 시장에 수요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DSR이 2023년도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금리가 둔화되는 시점에는 그거 DSR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억 이상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DSR 40%를 완화를 할지 이거는 이제 향후에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도약의 시점, 완화 방향의 도약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2023년도는 완화를 다듬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떤 시장이 될 건가? 결국은 대출 세금 완화가 풀리는 시장이 될 겁니다. 과거의 시장에도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의 혜택들을 꾸준히 줬잖아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근데 취득세 완화 이것도 저는 예상을 하건데 2024년도쯤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맞물려. 근데 그 총선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완화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돼? 정부는 그랬지만 시장이 안 좋은데? 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과거 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보시면요. 이제 그때는 중과가 아니라 취득세가 원래는 예전에 굉장히 컸었어요. 취득세가 원래 혹시 아세요? 2005년도 이전에는요. 고가주택, 저가주택 상관없이 그냥 주택은요. 취득세 2%에 등록세가 3%였어요. 총 5%였어요. 그때가 높았죠. 그러다가 2005년 1월부터 취득세가 2%, 등록세 1.5% 해가지고 3.5%, 2006년에 2.5%, 그 다음에 2006년 9월에는 2%, 취득세 1%, 등록세 1% 이러면서 좀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국회 통과, 올해 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그래서 원래 2%였던 취득세를 임시적으로 1%로 줄여 놓습니다. 9억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 그리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해 놓습니다. 완전히 줄이는 거죠. 요게 이제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죠. 취득세 영구인하 828 대책 이후에 소급 적용을 시키냐 마느냐 하다가 이게 8월 달에 2013년 8월 달에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게 결정이 되고 정부와 새누리당 그 당시에 이제 국힘당이죠. 서로 2014년 1월 달에 할 거냐 취득세 영구 인하를 2013년 8월 28일 정부 대책을 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할 거냐 이거를 11월 달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이 2%에서 1%, 6억 원에서 9억이 2%, 그 다음에 9억 초과가 4%였는데 3%에서 1%가 영구 인하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기조가 된 거예요. 2013년도에 이 정책이. 그런데 2014년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출 규제까지도 완전히 공식화 시켜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대출 규제 완화가 일어난 이 시점에 시장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번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1월 10일 날 정책에서도 15억 대출 완화를 하고 규제 완화로 대출 여건들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완화 역할들을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DSR도 저는 이제 풀릴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출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영구 인하가 된 시점이 2013년도 2014년도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이 취득세가 2013년도 11월에 이제 소급 적용이 결정되었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4년도, 15년도부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시장이 어땠느냐? 거래량 보시면요. 이 시장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상승장을 맞이해 버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론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수요층이 유입되기 좋은 환경의 시장들을 만들어 버리면요. 이거는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가격들을 움직이는 양상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는 완화의 교집합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 수요층이 몰려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24년도는 이런 제가 세금의 완화들이 커질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2023년도 4년도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60% 감면. 2009년 서브프라임이고 1년 지나서 나온 거죠. 1년 채 안 돼서. 시장에 안 좋으면요. 양도세도 풀어버립니다. 이 양도세를 푸는 게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주택자 관련해가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60% 감면이었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도 한시적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양도세 감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과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 지역의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인천, 세종, 경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 한다. 뭐 이거는 맞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얼마 전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6월 달에는 2024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23년 5월 달에 양도세에 대한 완화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었잖아요. 중과 완화가. 근데 1년을 연장을 시키면은 이제 시장의 중과는 안 되는데 총선이 마칩니다. 그 총선이 마치면은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완화가 되겠죠. 그럼 양도세도 저는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우선은 2024년 전후로 해서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올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집값의 대출 완화나 세금 완화가 이어지면요. 첫 번째 의미는 완화가 되었다는 거, 시장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상태가.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는 집값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로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박살이 났으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나오면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제의 교집합들을 계속 주목을 하라는 이유가요. 이 주목을 하다 보면요. 시장의 가격들이 활성화되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출이 완화가 되었죠. 근데 그 완화된 부분들이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풀었으니까. 반조각이니까. DSR을 안 풀었으니까. 근데 여기다 시장 상황까지 안 좋아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금리가 둔화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대출이 완화되고 세금이 완화되면요. 사람이 관심 없는 시기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위태롭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거꾸로는 집값이 변곡점으로 가거나 변곡점이 되는 시기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반복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규제의 교집합이 겹쳐지고 레이어가 쌓일수록 우리한테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과 기회들은 조금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무주택자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뭐 좀 기다리다가 해도 상관없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저는 이제 다주택자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완화가 예전엔 다주택자가 30%가 되었잖아요. 10년, 지금 뭐 15년까지 늘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구간들을 늘려버렸지만은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에 상응하는 게 나오는 시점이 다주택자는 물건을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물건을 조금 버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세금을 절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거래를 할 때 취득세랑 양도세가 너무 큽니다. 이걸 가져갈 수 없거든요. 팔면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특공의 다주택자 완화 시점이 도래했을 때 한번 크게 움직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교집합이 나오는데 저처럼 포지션들이 다 다주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잖아요. 그 포지션별로 그 규제의 레이어가 하나씩 겹칠 때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1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했던 분양권에 도전해본다든지 비규제 지역에서 최상급지의 재건축 물건에 리모델링 물건에 도전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번에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잖아요. 해제가 돼 대출도 좀 완화가 되었잖아요. 효과는 많이 지금 당장 시장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아타는 수요로 내가 수요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지금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수요를 누리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포지션별로 이런 규제가 풀리면은 그 풀린 거에 내 포지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장특공까지 완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도 무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면은 뭐 이 장특공 기다리고 뭐 대출 기다리고 이런 거보다는 실거주라면은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내 거주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주택들도 반드시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